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브라운스톤 우석 작가의 부의 인문학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손실 회피성이라는 심리적 본능을 지적해요. 이 책은 단순히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를 파헤친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손실 회피성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답니다. 젊을 때부터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이에요. 손실 회피성은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인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원시 시대에는 자원을 잃는 것이 곧 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손실을 극도로 경계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답니다. 이런 본능이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이를 원시인의 뇌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손실에 대한 고통은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진경학적으로도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fMRI 뇌스캔 연구 결과 손실을 경험할 때 편도체라는 공포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이익을 얻을 때는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지만 그 강도는 손실 시의 반응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차이가 우리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손실 회피성이 문화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모두 비슷한 수준의 손실 회피 경향을 보였답니다. 이는 손실 회피성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능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단돈 10만 원의 손실에도 며칠 동안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반면 20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는 그저 잠깐의 기쁨뿐이었죠. 이런 비대칭적인 감정 반응이 바로 손실 회피성의 전형적인 예시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손실 회피성은 또한 현상 유지, 현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 자체를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어도 현재 직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적금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자산을 옮기는 것 자체를 위험한 손실로 인식하게 되죠.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런 손실 회피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머그컵 실험이랍니다. 실험 참가자의 절반에게 머그컵을 나눠주고 머그컵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머그컵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7달러에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평균 3달러만 지불하려고 했답니다. 이는 소유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과대평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진경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들은 손실 회피성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손실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답니다. 반대로 이익을 얻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그 양과 지속 시간이 손실 시의 부정적 호르몬 반응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투자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 10% 상승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만 수익이 나도 급하게 매도하고 손실이 나면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손익 비대칭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랍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돼요. 브라운스톤 작가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30억 자산을 가진 A씨가 투자 실패로 29억으로 줄어들었고 3억 자산을 가진 B씨는 투자 성공으로 3억 1천만 원이 되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A씨가 B씨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복감은 B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부의 크기보다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랍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선택한 사례가 있었어요. 독일의 억만장자 아돌프 메르클레는 자산이 92억 유로에서 60억 유로로 줄어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답니다.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손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반면 같은 시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투자 수익을 낸 일반인들은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손실 회피성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준답니다. 두 번째 사례인 동전 던지기 게임도 매우 흥미로워요. 앞면이 나오면 1억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을 잃는 게임의 기대값은 4천만 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이 게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2천만 원을 선택한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실험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무려 87%가 확실한 보상을 선택했어요. 이는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한국의 실제 투자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요. 2020년 코로나19 초기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어요. 하지만 불과 1년 후 코스피는 3300포인트를 돌파했답니다. 손실의 공포 때문에 저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역사상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친 셈이에요. 반대로 손실 회피성을 극복하고 추가 매수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복권 구매 행동도 손실 회피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사람들은 투자에서는 1%의 손실 가능성도 두려워하면서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인 로또는 기꺼이 구매한답니다. 이는 손실 회피성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매주 1만 원씩 로또를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했다면 30년 후에는 수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손실 회피성은 강력하게 작동해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전세나 월세로 매달 나가는 거주 비용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답니다. 10년간 월세로 1억 원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주택 구매 후 시세가 1천만 원 떨어질 가능성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비대칭적 사고가 많은 사람들을 평생 세입자로 살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기업들도 소비자의 손실 회피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한정 수량, 오늘만 특가, 놓치면 후회하는 기회 같은 문구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마케팅 메시지는 구매하지 않는 것을 손실로 프레이밍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나 쿠팡의 로켓 와우 멤버십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회원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잃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의 손실 회피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손실을 약 1.3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저축률과 낮은 주식 투자 비율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랍니다. 문화적으로 안정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손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손실 회피성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단언해요. 실제로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현금이나 예금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 미만이에요. 나머지 90% 이상은 주식, 부동산, 사업지분 등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 있답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정반대로 자산의 대부분을 예적금에 묶어두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부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연 2%의 인플레이션만 가정해도 예금에 넣어둔 1억 원은 20년 후 실질 가치가 6,700만 원으로 줄어든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안전한 선택이라고 착각해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이를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손실 회피성은 확증 편향과 결합해서 더욱 강력해져요.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투자는 위험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성공 사례는 무시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버려요. 반대로 예금만 하는 사람들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낸 사례를 보면서도 나는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답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한국 사회의 부자 혐오, 정서도 손실 회피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서 얻은 정당한 대가를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폄하하는 것은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세대들의 투자 의욕을 더욱 꺾고 있어요. 건전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죠. 손실 회피성은 또한 기회비용에 대한 무감각을 만들어요. 매달 적금에 100만 원씩 넣으면서 연 2%의 이자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같은 돈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요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요. 30년간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눈앞의 작은 손실 가능성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영끌로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현상도 손실 회피성에 변형된 형태예요. 주식이나 펀드는 변동성이 눈에 보이니까 무서워하면서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부동산 투자는 주식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도 폭락할 수 있답니다. 손실 회피성은 매몰 비용의 오류와도 연결돼요. 이미 손실이 난 투자를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도 손실을 확정짓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조금만 수익이 나도 혹시 떨어질까봐 급하게 매도해버려요. 이런 행동 패턴이 손실은 크게, 이익은 작게 만드는 최악의 투자 습관을 만든답니다. 결국 손실 회피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자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만 손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돈을 벌어야 해요. 은퇴 후에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후 빈곤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브라운스톤 작가는 이를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시간을 꼽아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60세에 약 23억 원이 되지만 40세부터 시작하면 같은 조건으로도 5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15년의 차이가 17억 원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요. 30대 초반의 투자 실패로 1억 원을 잃어도 앞으로 30년 이상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50대에 같은 실패를 하면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노후 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투자 경험 부족과 시간 부족이 겹친 결과예요. 젊은 시절의 작은 투자 경험들이 쌓여서 투자 실력이 된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20대의 주식 투자로 100만 원을 잃는 것과 50대에 1억 원을 잃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공부일까요?
젊을 때의 작은 실패들이 나중에 큰 실패를 막는 백신 역할을 한답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젊은 시절의 실패를 가장 값진 경험으로 꼽는 이유예요.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65세에 은퇴해도 35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 버티기는 불가능해요.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안 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답니다. 결국 개인이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50대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돈이 모이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투자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만들기 위해 하는 거랍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30년 후에는 수억 원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워런 버핏의 자산 중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그 기반은 11세부터 시작한 투자 경험이었답니다. 심리적으로도 젊을 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손실 회피성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은퇴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더욱 보수적이 되는 거죠. 반면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강해요. 이런 심리적 유연성이 투자에 꼭 필요한 자질이랍니다. 기술 발전으로 투자 환경도 젊은 세대에게 유리해졌어요. 모바일 앱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해졌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나 자동 리밸런싱 같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증권사에 직접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로 주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도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할 수 있죠. 이런 편의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젊은 시절의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경제 공부를 하게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답니다. 투자를 통해 배운 인내심, 절제력, 장기적 사고는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큰 도움이 돼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이를 인생의 메타 스킬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손실 회피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전략은 리프레이밍이에요. 투자를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투자도 미래의 수확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해요. 브라운스톤 작가는 이를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송금이라고 표현했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액 분산 투자예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목표 설정과 시각화예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10년 후 5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 제주도에 카페를 열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목표를 시각화한 투자자들의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투자 일기 작성이에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의 이유와 감정을 기록하고 나중에 결과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패턴과 심리적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투자 일기를 통해 감정적 투자를 극복했다고 해요. 특히 손실이 났을 때의 감정과 대응을 기록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 수용하기예요. 투자하기 전에 이 돈을 모두 잃어도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가를 자문해 보는 거예요. 생활비나 비상금이 아닌 진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다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워런 버핏도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라고 조언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패닉 매도를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성공 사례 연구예요. 장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도 수많은 하락장을 겪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은 닷컴 버블 때 90% 이상 폭락했지만 그때 팔지 않고 보유한 투자자들은 지금 수천 배의 수익을 얻었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단기 변동성은 장기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단계적 접근법이에요. 처음부터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얕은 곳에서 시작하듯이 투자도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변동성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어카운팅,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전체 자산을 하나로 보지 말고 안전 자산, 성장 자산, 투기 자산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60%는 안전하게, 30%는 적당한 위험으로, 10%는 공격적으로 운용한다고 정하면 일부 손실이 나도 전체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 회피성을 완화하면서도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